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회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규모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2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년 반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과 중국이 다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경제 뉴스들 재미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 이야기 네.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어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현금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 15% 정도 지원하는 건가 봐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8조 9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환율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60억 달러 주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원 되는 게 네네. 이게 요즘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아니, 환율이 지금, 환율이 어떻게 이렇게 오릅니까? 환율이 지금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서 잘하면 9조 원을 넘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로 분산돼 있는 이 반도체 공급망,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갖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능력을 갖추는 회사들을 보고 미국의 제조 시설을 좀 갖춰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시설을 옮긴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뭐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반도체 회사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뭐 겁박도 하고 제조의 핵심 기술 공개해라 막 이런 요구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반대편에 내놓은 게 이 반도체법이라고 해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미국 내에 짓는다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라는 인센티브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통해서 10년 안에 미국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 정도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초기에 17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투자 규모를 늘려서 400억 달러 규모로 투자 규모를 만들었고 최근에 다시 5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총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가능하면 미국 기업한테 더 잘해주고 많이 해주고 싶을 거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 번째로 많은 보조금이라면서요? 세 번째로 많은 보조금이고요. 뭐 우리 언론들은 또 뭐 오늘 기사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특별히 다른 반도체 회사들보다 대우를 잘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일 수는 있는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전체 투자금 대비 지원금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현금 지원 규모로만 따지면 삼성은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건 미국 기업이죠. 인텔이거든요. 85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받으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원 정도를 인텔은 지원을 받고요. 두 번째로 지원 규모가 큰 건 대만의 TSMC 66억 달러를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9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삼성은 아까 64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인텔은 1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85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으니까 투자액 대비 8.5% 정도 되는 거고 TSMC는 650억 달러 투자하고 66억 달러니까 10.2%, 삼성전자는 이제 450억 달러에 64억 달러니까 14.2%고 뭐 몇몇 언론들은 초기에 발표한 400억 달러 기준 대비해서 16%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액 대비해서 현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삼성이 미국 정부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자면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마감해봐야 알긴 하죠. 지금 계획 대비 그렇다는 거고 잘해준 거라면 왜 잘해줬을까요? 요즘은 잘해줘도 불안하니까.
이유 없이 잘해주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최첨단 시설을 갖춘다는 목표니까 얼마나 진짜 최첨단 시설을 여기다 짓느냐에 따라서 약간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차이는 있습니다. 삼성은 현금 지원만 받는 것이고요. 인텔과 TSMC는 저리의 대출도 같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한 숫자가 대출까지 합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그건 현금 또- 지원만 받는 거고요. 그건 또 별도고. 네. 그래서 인텔은 110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원 정도를 저리의 대출을 추가로 받고요. 예. TSMC는 55억 달러, 그러니까 7.6조 원 정도의 저리 대출을 또 받거든요. 이봐요. 인텔한테 잘해주는 거 봐요. 이거. 근데 삼성은 현금만 받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의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굳이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출 안 쓰고 전부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까지 종합한다라고 하면 삼성만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이거는 회사의 이제 경영적인 전략이고 판단이니까 아무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삼성은 지금 4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의 공장을 2개 정도 짓고 여기에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TSMC는 지금 2나노급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최첨단 제조 시설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금을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우리가 뭐 2등이네, 3등이네 이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규모가 가만히 있었으면 한국에 투자됐거나 했을 돈이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인력도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거라면 인건비 비싸도 한국에다 지었으면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거가 미국에 가서 지으면 삼성전자가 투입하는 이 자금이 다 달러로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도 다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다 미국으로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달러 어디서 벌어오죠? 뭘 팔아서?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인 거죠. 앞으로 예. 이제 2년에서 한 4년 정도 지나면 미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기 시작할 테고 물론 가장 최첨단 시설은 뭐 TSMC도 대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생산이 되겠지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들이 조금씩 나노 공정을 높여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고요. 수요도 사실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전부 미국에 몰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와 수요가 다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현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삼성이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미국의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는 게 우리가 무조건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말씀하신 대로 자본도 빠져나가고 생산의 부가가치도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안도 찾아야 될 시기가 지금 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올라가는 환율이 잠깐 세상이 어지러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이 봐라 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한국으로 달러가 어떻게 들어오겠냐. 한국에는 네. 항상 달러가 귀하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좀 있죠. 듭니다. 뭐 유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유도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예. 원유가 올라가는 것도 미국에게 좋고 이제는 반도체도 거기서 생산된다라고 하면 산업의 쌀인 반도체도 생산 소비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달러는 계속 강해질 요소가 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는 달러가 바깥으로도 다시 나가야 전 세계 세상에 돈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적자니까 미국이 돈을 빌리면서 이제 네. 엔진이 돌아갔다면 이렇게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세상이 오면 미국으로 쏠리는 달러가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또 이런 생각도 들겠고 그럼 외부에서 빚을 내야 되나? 그러면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채권국이고 중국도 채권국인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채무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오나 하는 상상도 해보고 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중동 전쟁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네. 전쟁 때문에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산업으로 불똥이 튈 것 같기도 한데 뭘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일단 반도체 업체가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방금 말씀하신 인텔 리스크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남부 키라트가트에 인텔 CPU 장치를 생산하는 팹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팹 근처에 또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팹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키라트가트 팹 같은 경우는 인텔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의 11%를 담당하는 공장입니다. 아, 이 공장을 이스라엘에 만들었군요. 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11%면 적지 않은 수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고려하고 있고 이란은 또 재보복을 하겠다. 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 우려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세계 최대 CPU 제조사인 인텔이 뭐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진 거죠. 예. 그래서 CPU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사실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게 인텔의 올해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이 71% 정도거든요. 근데 CPU 생산이 줄어들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디램 공급량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CPU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디램이 세트로 팔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피해를 볼 수 있고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 업체도 이제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장을 그렇게 만들었군요. 인텔은. 네. 일단은 유가가 제일 걱정이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름 사다 써야 되는 나라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래서 연장된 거예요? 유가 네. 오를까 봐? 네, 일단은 오늘 국제 유가를 보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최근에 계속 기름값 올랐잖아요. 주유소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국제 유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정부가 유류세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이제 경유 그리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원유 생산량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 위협을 계속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러면 예. 유가는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만료에도 불구하고 또 보복을 강행한다.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서 슈퍼 스파이크, 그러니까 원유가 장기간 폭등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는 원유 수급이나 공급망에 큰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 올라도 걱정이지만 환율이 올라도 유가가 오른 것 같은 영향을 받을 텐데 네. 달러 주고 사와야 되니까. 네. 우리는 달러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 달러 값도 오르고 기름 값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하여튼 이것저것 걱정할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뉴스로 좀 돌아와 보죠. 2주택자도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사면 요거는 집 아닌 걸로 친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중과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세하게 그렇죠. 좀 전해주세요. 네,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지역에만 집을 사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이제 생활 인구를 늘려서 좀 지방 활성화를 촉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1가구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는 건데 예. 인구 감소 특례 지역에 뭐 별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주택 한 채를 만약에 더 사게 된다.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1가구 1주택자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부산 영도구나 동구 서구 그리고 경기 가평군처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특례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만약에 그 두 번째로 산 집이 10억 원을 웃도는 굉장히 좀 비싼 집이다. 그러면 또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짜리 집 이하일 경우
해준다는 네, 거예요? 공시 가격으로 봤을 땐 4억 원 이하고요. 음. 뭐 현재 시가로 이제 적용을 좀 현실적으로 해보면 6억 7억 되겠네요. 네, 6억 원 수준까지는 이 세컨드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그 동네에 사는 분이 그럼 우리 옆집 살까 이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이 이제 그 네. 동네 가서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집 살 때 네. 그런 혜택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사는 집. 네,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항상 무슨 대책 나올 때마다 이제 대책의 효과를 뭐 입증하기 위해서인지 작년에 산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럼 작년에 서울 사는 분들 중에 어디 다른 지역에 무슨 뭐 집을 하나 마련한 분은 작년에 샀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에 기여한 바는 똑같은데. 그렇죠. 세금은 더 많이 내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살려고 하다가도 계속 안 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겠죠. 기다리겠죠. 네. 무슨 혜택 나와도 어차피 내가 산 집하고 카테고리가 같으면 똑같이 다 해주는 나라야라고 생각하면 시기와 무관한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무슨 뭘 투자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정부의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 정책 자체가 좋고 안 좋고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해볼 만한 일인데 이 정책 발표한 다음에 산 집만 혜택 이런 일은 좀 하지 말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 좀 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이게 또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 9억 원 정도의 기존 주택을 30년 동안 보유한 사람이 만약에 이 특례 지역에 공시가격의 4억 원 주택을 추가로 샀다. 그러면 현행보다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는 71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8,530만 원 정도로 아낄 수가 있는데 이게 1세대 1주택 특례 그리고 뭐 고령 그리고 장기 보유 이런 최대 한도를 다 넣어서 가정한 게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자로 간주 안 하니까 생기는 혜택을 계산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장 같은 개념의 집을 하나 더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세컨 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실 실거주나 장기 거주 개념으로는 또 보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과연 지방 활성화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려고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 안 가고 네. 그냥 주식 계좌 있으면 증권사 가서 그냥 사도 된다는 거죠. 이런 ETF가 나왔으니까. 네. 예, 아시아에서는 이게 처음입니까?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이랑 거래를 이제 승인했었잖아요. 예. 뒤이어서 홍콩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또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6만 6천 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보도 직후에 6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더리움도 약 5%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후에 첫 1년 동안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0억에서 200달러 그러니까 뭐 한 13조 원에서 26조 원 정도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 살려고 이 정도 자금이 증권사 갈 들어올 거다. 것이다. 예, 네. 예. 참고로 미국은 지금 1월에 이걸 승인을 했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우리 돈으로 8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미국이 수출한 거하고 수출해서 달러 번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같은 효과인 거죠. 금융시장이 돈 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래서 홍콩도 이제 아시아, 싱가포르나 두바이를 제치고 이런 아시아의 좀 가상자산 허브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놓은 거고 미국에 이어서 홍콩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하면서 올해 가상화폐 시장도 역시나 또 흥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남궁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미있게 좀 들어볼 만한 건데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예, 독일 총리가 이제 지금 중국에 방문해 있는데요. 예. 이 총리 방문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진 게 지금 농림부 장관, 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따라갔고 벤츠, 지멘스, 바스프 같이 우리로 치면 이제 대기업 회장들까지 모두 대동하고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과도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인데 겨우 1년 반 전에 중국을 이미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방문을 했고 또 이거 방문 전에 틱톡 계정까지 이제 숄프 총리가 열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좀 아쉬워서 간 거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독일이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쫓아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예. 사실 이전까지는 이제 서방이랑 중국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뭐 팬데믹 사태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서방에서도 중국, 러시아 진짜 뭐 의심은 했지만 정말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상한 나라 두 나라. 이제 뭐 상종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였었죠. 그리고 특히 독일은 우리가 러시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엄청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디리스킹을 하자. 이랬는데요. 그런 마음을 먹은 지 1, 2년 됐는데 예. 중국이 근데 독일이 이제 배고픈데 장사가 없다고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중국 말고는 독일 제품 사줄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도 0%대 성장을 할지 말지를 두고 논쟁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일단 이 독일 기업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독일 기업들이 당장 중국에 좀 팔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건데요. 지금 독일 대표 기업 중에 지멘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아예 대놓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제 재무 책임자가 우리가 중국에 공급망 구축한 게 50년인데 예. 어떻게 몇 년 사이에 탈중국을 하냐. 미워도 싫어도 중국에 이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좀 친하게 좀 지내봐라. 정치권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벤츠도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인들이 요즘 원래 벤츠 사랑이 엄청났는데 요즘에 약간 이제 애국주의 열풍 이런 것 때문에 벤츠 판매량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을 압박을 해서 다 날라가서 중국에 좀 사달라고도 하고 거기 있는 이제 공장들에 좀 세금 혜택 좀 받아봐라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옆구리를 찔렀고 결국 총리가 움직인 겁니다.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중국, 러시아랑은 친하게 안 지내기. 네, 이게 이제 그들끼리 약속한 뭔가 전략? 그렇죠. 그런 건데 독일이 이렇게 쪼르르 가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쪼르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서로 잘 지내자고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이거 뭐 우리 뭐 약속한 게 뭐가 되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렇죠. 배 안 고파서 지금 중국이랑 저러는 줄 아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겠어요. 사실 서방에서 분위기는 딱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뭔가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 유럽연합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고한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때까지 엄청 성장을 하면서 세계 산업시장을 이제 제패했잖아요. 이걸 지금 서구권에서 이때가 1차 쇼크였고 지금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같은 데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쇼크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번에는 절대 못하게 이제 팀을 완전히 짜가지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독일 총리가 날아가서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한 팀이었는데 너만 이런 게 어딨냐? 우리 약속했잖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면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적을 하나 골라라 하면 단연 중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때는 맞짱 뜨는 전략이었는데 네, 바이든은 그러지 말고 미국의 우방국들이 힘을 모아서 중국을 압박하자. 그렇습니다. 이 전략이라서 우리도 뭐 중국한테 뭐 해주지 말고 일본도 중국에 뭐 팔지 말고 네, 유럽도 다 팔지 말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미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좋고 그렇죠. 한 팀인데 미국만 너무 잘 나가니까. 뭐야 우리랑 같이 협조하자고 해놓고 그럼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균열이 생기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산업도 지금 중국에 치이고 미국은 잘 나가고 또 트럼프 집권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예. 우리 살 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하여튼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